9월 7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 동반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어제 9월 7일에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관련 기사들과 발표 원문인데요. 이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랑 또 대출 규제 강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나왔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의 주거 계획이나 앞으로 시장 전망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크게 보면요, 당장 내일이죠. 9월 8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강력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수요를 좀 억누르려는 카드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될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딱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정책의 세부 내용이랑 또 전문가들 반응은 어떤지, 시장에는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당장 우리 지갑 사정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조치들부터 살펴보죠. 이게 내일부터 대출 문턱이 확 높아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정부가 최근에 그 가계부채 증가세나 또 부동산 시장 일부 과열 조짐, 이걸 잡으려고 여러 규제를 진짜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특정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이런 소위 규제 지역하고요. 이미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 그리고 주택 사업자, 이쪽을 딱 타겟으로 한 조치들이 눈에 띄어요. 어떻게든 대출을 조여서 좀 과열된 수요를 누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죠.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역시 LTV네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게 낮아진다는 소식인데 주제 지역은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내일 바로 시행이라니. 와, 속도가 정말 빠른데요. 네, 맞아요. 속도감이 상당합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대출받는 1주택자, 이분들의 LTV 상한선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갑니다. 아, 50에서 40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이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잖아요. 네네. 근데 내일부터는 4억 8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확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야, 1억 2천만 원이면 이거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이게 그럼 어떤 구매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금융위 분석을 보면요, 주로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이 가격대의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경우에 영향이 좀 집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이미 다른 규제, 뭐 DSR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 한도 때문에 이번 LTV 조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앞으로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 강화된 40% LTV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그냥 일괄 축소한다니 이건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도,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마다 한도가 좀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최대 3억 원,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HF에서는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걸 전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인 2억 원으로 통일하고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좀 더 높은 한도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1주택자들은 당장 계획에 처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융위 추산해 보면요, 수도권 1주택 전세대출 이용자 중에서 한 30% 정도, 인원수로는 대략 1만 7천 명 정도가 이 규제 변화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6,50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6,500만 원? 적지 않은데요? 네, 이 조치는 현재 가진 집을 세를 주고 좀 더 비싼 지역으로 전세 이사를 가려는 그런 소위 상급지 갈아타기 전세 수요를 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가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어제죠, 9월 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할 때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그때도 기준 한도는 유지되고요.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이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 경로도 막히는군요. 이건 뭐 LTV 0%라는 초강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수 있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 목적의 신규 주택 담보대출, 이게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 네,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0%로 적용하겠다는 거니까요. 이전에는 규제 지역은 30%,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가능했던 걸 생각하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네, 그렇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사업자 대출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니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나 아니면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처음 받는 대출, 이런 일부 예외는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대출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나요? 한동안 좀 논란이었던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두 가지 정도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뜨거웠던 전세대출에 대한 DSR, 총보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 이건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아, 일단 빠졌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이런 입장은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방식은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거죠.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약간 기술적인 변화인데요.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주신보라는 곳에 내는 출연료 부담 방식이 내년 4월부터 바뀝니다. 기존에는 뭐 대출 금리 유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랐는데 앞으로는 대출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거예요. 금액 크기 기준으로요? 네, 핵심은 은행이 평균보다 훨씬 큰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 더 높은 출연료를 내게 해서 은행 스스로 고액대출 취급을 좀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세부 요율은 나중에 확정되겠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잠시 좀 숨을 고르고요. 이번엔 공급 측면의 카드를 살펴보죠.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이라니. 와,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요. 연평균 27만 가구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잘 안 오네요. 네, 목표치 자체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공급 목표를 관리하는 기준을 기존의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아, 착공 기준.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 계획이 아니라 실제 삽을 뜨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기존 계획 물량보다 5년간 56만 가구, 연평균으로 치면 11만 2천 가구를 더 짓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그것도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려면 공급 방식에도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대폭 바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과거에 뭐 땅 장사 비판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팔을 걷어붙인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번 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LH는 주로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의 땅을 파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면요. 앞으로는 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LH가 직접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민간에 팔기로 계획했던 공공주택 용지마저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했어요.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이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LH의 역량이나 아니면 재정 부담 측면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3기 신도시 물량을 포함해서 총 37만 가구가 넘는 공공택지 공급을 직접 주도하려면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하고 또 조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LH 부채 문제라던가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물량은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품질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LH가 직접 하면?
네, 그런 품질 저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민간 건설사가 설계나 시공 같은 걸 맡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요. 그동안 LH가 잘 짓지 않았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라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H에 좀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같은 지방 공기업의 역할 분담과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방식의 성공 여부가 아직 불합실한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건 사실 외곽 신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의 주택이잖아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대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이 여러 가지 제시됐습니다. 첫째는 도심 내에 잠자고 있는 땅, 그러니까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의 업무용지나 강서구 청사 이정 부지 같은 국공유지역, 또 오래된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는 부지, 학교용지, 택지 지부 내에 있는 상업용지 같은 거, 이렇게 활용 가능한 땅은 다 끌어모아서 5년 안에 7만 3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예요. 7만 3천 가구요? 도심에서요? 네. 정부 발표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예시로는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성파구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이 있는데 이 물량만 합쳐도 일산 신도시 전체 가구 수를 넘어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야. 둘째는 30년 이상 된 낡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나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를 통해서도 공급 물량을 확보합니다. 영구임대 재정비로 2만 3천 가구, 그리고 공공청사 및 국유지 복합개발로 2만 8천 가구를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셋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잠시 좀 주춤했던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 이걸 시즌2 형태로 다시 추진해서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역세권 위주였는데 이제는 저층 주거지까지 대상을 좀 넓히고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4배까지 준다든지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죠.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소식도 눈에 띄네요.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관련 내용도 포함됐고요. 맞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 4천 가구를 착공시키겠다. 이런 목표 아래 가장 큰 변화는 절차 간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원래는 따로따로 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했거든요. 네, 복잡했죠. 근데 이걸 한 번의 총회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도 사업 기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 그거 효과 크겠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완화 조치들이 있나요?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처음 선도지구는 정부 공모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선정될 2차 지구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자체에 제안하는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합니다. 주민 주도성을 좀 높이겠다는 거죠. 또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높여서 1.3배로 통일 적용하고요. 리모델링 사업 규제도 좀 손봤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넘는 대형 평형 아파트를 두 채 이상의 작은 평형으로 쪼개서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조합총회 때 전자투표를 도입하거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업 투명성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습니다.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한 빈집 정비 촉진 지역 도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하니 정말 다방면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늘리는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시장 안정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나요? 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인 공급 목표하고 시기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공급 의지를 보여준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요. 동시에 LTV 강화나 사업자 대출 제한 같은 수요 억제책을 병행해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가 아닌 착공
착공기준 목표 설정은 공급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고 또 수요자들이 느끼는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발표는 이렇게 요란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텐데 결국 관건은 속도하고 실행력, 이게 아닐까요? 네, 정확히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번 대책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의 중심축 중 하나인 LH 직접 시행 방식이 과연 계획대로 속도를 내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걸 뒷받침할 LH의 재정 능력이나 조직 역량이 충분한지, 이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약속한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좀 우려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갑자기 이렇게 막아버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사업자들의 자금줄을 막으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지난 6.7 대책 때도 좀 유사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이 이런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고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시장 반응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정말 다각도로 깊이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일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정말 역대급 주택 공급이 예고된 상황이네요. 지금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장은 LTV 40% 강화, 이건 규제 지역 해당이고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축소, 이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그리고 주택사업자 대출 제한, 이런 수요 측면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의 성패는 결국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실행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이번 대책은 단순히 규제를 더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LH가 민간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대거 나서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시스템 자체에 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 LH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우리 주택 시장의 구조, 효율성, 그리고 가격 안정성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잠재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주도 시스템의 장기적 영향이라.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